이웃이 원수가 되게 만드는 층간소음. 정부가 이 아파트 층간소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추기로 한 건데요. 한편에서는 이번 대책이 이웃 간의 분쟁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핵심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관련 규칙 개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환경부하고 국토부 공동령으로 이제 그 기준 자체를 4데시벨 정도 줄이겠다,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화되는 부분이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소송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번질 기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네. 어떤 장단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기준치에서 4데시벨을 낮춘 거잖아요. 이 정도면 어느 예, 정도의 예. 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 자체가 이제 이게 한 30 전후로 나옵니다. 30 한 1, 2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예,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위층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뛰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쿵쿵 이 정도의 애들이 뛴다면은 예. 이 기준 자체는 다 초과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 좀 강화된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간이나 야간 기준으로 봤을 때 34에서 39데시벨을 층간소음 기준으로 잡은 건데 그 예, 정도면 예. 아이들이 위에서 이렇게 뛰는 정도, 그 정도 예, 소음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거나 또는 이렇게 뛰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뛰는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10초에서 한 15초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기준 자체를 적용해서 평가가 되는 것은 총 1분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10초, 15초 뛰는 부분들과 뛰지 않는 부분들 40초, 45초 정도를 합쳤을 때 평균을 내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 부분 자체의 기준은 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또 나올 것이다. 평균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은 소비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기준을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 전에 좀 찾아봤더니 예, 40데시벨 정도면은 발 뒤꿈치로 이제 걸을 때 소리다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나 어른이 집에서 걸을 때도 소음이 날 수 있잖아요. 예. 예, 아, 그런 경우에 지금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편안하게 걸으시는 부분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걸으실 때는 이 기준 안에 수인 한도로는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좀 뛰었을 때, 그러니까 예, 어른들이 걷는 소리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이 없는 부분들이고, 어, 아이들이 뛰었을 때의 어떤 부분들이 좀 아마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왜냐하면 예, 우리의 민원 자체의 거의 해마다 6, 70% 이상은 아이 뛰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지금 그런데 어른 같은 경우에 뒤꿈치로 걸으면 이제 소리가 나니까 아래층에 전달되는 예. 경우도 있는데 전달이 되더라도 이게 층간 소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거의 지금 현재 기준은 강화되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일반적으로 걷는 소리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이 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예, 근데 예. 이번 대책에서요, 오래된 아파트에 이전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축소가 됐다고요? 원래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구조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음, 조금은 이제 부실하게 지어졌다라고 이제 봐서 오래됐다 보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5데시벨을 가미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어떤 기준안 자체도 신축 쪽에서는 이제 강화를 시키고 이 부분 자체를 차츰 2025년도부터 해서 구축 아파트도 좀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플러스 예, 한 2데시벨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가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층간 소음에 대해서 좀 네,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아이들이 뛰는 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 소리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통상적으로 해마다 뭐 거의 저희들도 한 20년 넘게 이걸 평균을 내고 있지만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나오는 것은 아이 뛰는 소리가 통상적으로 한 40%, 40에서 50%, 그다음에 어른 걷는 소리가 합쳐져서 한 70% 가까이 항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음. 요즘 이제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애완견 소리들, 그리고 어. 반려견들이 내는 어떤 소리들, 이런 예. 어떤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뛰는 게 이제 뛰거나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부분의 소음 자체의 민원이 거의 70% 가까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완견 소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웃집에서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층간소음 분쟁으로 갔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거군요. 예, 지금 현재에서 우리나라의 법 층간소음의 범주 내에는 이제 음. 이 반려견, 애완견에 해당되는 어떤 소리 자체는 좀 열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 네. 자체가 예. 동물보호법이라는 부분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아마 향후에 가면서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결국은 이 민원 자체가 자꾸만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도 층간소음 범주에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언젠가는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예. 자, 대표님, 지금 층간소음 원인을 좀 보다 보니까 가구 끄는 소리가 있거든요. 망치 소리도 있고요. 이게 일상에서 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차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가구 끄는 소리나 망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준을 적용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예. 수 있는 그런 소음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망치를 우리가 망치질을 한다든가 망치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뭔가 수리를 하거나 고의적인 음.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냈을 때는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말씀하신 이제 가구 끄는 소리들, 의자 끄는 소리들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기 심하게 끌면은 이제 소리의 기준 자체를 벗어나게 되지만 층간소음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분명하게 어떤 포션을 차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조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우리가 망치 소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소음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에서는 누구라도 인지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자제를 시키고 어. 그다음에 가구 끄는 소리 같은 경우도 밑에 작은 어떤 허범재라든가 매트를 깔아버리면 소리가 없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 자체가 충분하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민원이 많이 차지하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뛰는 소리와 걷는 소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생활 소음임에도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매트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요. 그 내놓은 예. 대책 중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대책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바닥에 매트를 많이 까는데 이 매트 시공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매트 부분 자체는 피해 기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트 부분을 전혀 효과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트 피해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트를 깔면 충분한 효과를 봅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6개월 피해 기간이 6개월 이전일 경우에는 층간 소음을 소음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피해 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에 어떤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소음이 20%를 차지하고 80% 정도가 위층 사람이나 또 아래층 사람 얼굴만 봐도 싫다는 거죠. 예. 감정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트를 깐다고 해서 귀 트임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매트를 깐다고 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저감 대책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와 매트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선도에 내세웠지만 예. 매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효성 면에서는 거의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매트를 까는 것 자체가 소음은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매트 자체를 깔았을 때 우리가 이제 층간소음에서 물리적인 수치를 줄이는 부분과
그다음에 물리적인 수치 이외에 이제 사람의 감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층간소음에 독특하게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인 수치를 줄이는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5cm 정도의 매트를 깔게 되면은 들리는 소음의 한 25% 정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층간소음에 떠나서 감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매트를 깔더라도 이 부분 자체의 효과 자체가 거의 10%밖에 나질 않는다는 거죠. 예. 90%의 소리는 여전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자체에 매트가 완전하게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어떤 주의사항들 예. 매트 부분을 깐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하시는 것보다는 음. 뭔가는 주의사항을 좀 주면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웃 간의 감정적인 문제도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대책을 두고요. 일부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분쟁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분쟁은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이제 이 기준 자체가 2014년도에 시행이 되었을 때, 처음 시행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소송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가면서 이제 쭉 소송이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소음을 측정을 할 때 뭐냐면 위층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 내에 예를 들면 8, 9월 내에 소음을 측정을 한다라고 사전에 인지하도록 알려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지를 한 상태에서는 소음을 내는 확률이 확 줄어들어서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고 또 한 부분 자체는 소음이 나더라도 기준 자체가 너무 완화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전 기준은 아이들이 뛰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 범주 내에 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소송이 갈수록 줄었었는데 음. 지금 현재 이 기준안 하나 자체가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해결이 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대한 어떤 경우는 아마 지금 해가 갈수록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 대책의 취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대표님 그러면 이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게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거주민들에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를 소비자 문제, 정부 정책의 부재 문제, 그다음에 시공사의 부실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따질 때 어느 한 부분의 문제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는 힘이 들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테스트를 했을 때 예. 10집 중에서 6집이 부실 시공으로 분양을 한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60% 이상이 거짓으로 속이고 분양을 한 거다 보니까 부실 시공인 것이죠. 그래서 시공사의 문제가 한 6, 70%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음. 이제 또 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번 기준도 그렇지만은 정부와 시공회사 쪽에서 어떤 잣대를 갖다 대고 소비자들한테 이 잣대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정책들이 지금까지 계속 펼쳐졌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폭증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소비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층간소음 문제를 우리가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부분 자체의 어떤 줄여가는 부분들 자체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파트 자체에 이번에도 대책으로 나왔지만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어.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아파트마다 구성을 했을 때는 민원이 한 60%씩 주는 케이스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정부에서 전혀 되질 않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한 부분 자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쉽지는 않지만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하면서 어떻게 지어지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쉽지는 않지만 관여해 나가는 것이 아마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근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층간소음 민원이 있을 때 그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에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민원이 이렇게 폭증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층간소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대응과 꾸준한 관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연락했을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자치조직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하면 일주일 내에 방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연락하면 또 일주일 내에 또 방문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의 자치조직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었을 때는 민원 자체가 생각 이상으로 6, 70%가 항상 주는 효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중간에 소리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상곤 주거문화 개선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